먼 그대 서영은. 먼지 낀 유리창 너머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 거리를 차분히 내다보며 문자는 장갑을 한쪽 또 한쪽 끼웠다. 빨대마다 오그라들고 털이 뭉쳐 작아질 대로 작아졌기 때문에 그녀는 장갑 낀 손가락 세세를 꼭꼭 눌러주어야 했다. 몇 년 전 이미 한 차례 유행이 지나간 알록달록한 털장갑을 여태 끼고 다니는 사람은 그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장갑만 구식인 건 아니었다. 소매 끝이 날기 달아빠진 외투며 여름도 겨울도 없이 신어온 쫄쫄이식 단화, 보풀하기가 한켠에 앉은 투박한 양말, 서랍에서 꺼내어 얼찐거릴 때마다 반찬내를 물씬 풍기는 가방, 몸에 걸치고 지닌 것마다 구멍만 뚫리지 않았다 뿐이었다. 문자의 이런 차림새는 40 고개를 바라보도록 노처녀로 알려진 그녀의 입장을 더 한층 측은해 보이게 했다. 아동도서를 간행하는 H출판사에서 문자는 영업부, 편집부 통틀어 최고참이었다. 입사 이래 현재까지 그녀는 줄곧 교정일만 보아왔다. 편집부 정원은 부장을 포함해서 7이었다. 그 사이 문자만 제외하고 자리마다 얼굴이 수없이 바뀌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축일수록 반년도 못 채우고 떠나갔다. 불만이 하나씩 쌓여가다가 나중엔 말끝마다 이놈의 곳 얼른 떠나야지,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하고 군시렁 거렸다 하면 견뎌야 한두 달이 고작이었다. 문자는 그런 나이 어린 동료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다들 우르르 몰려나가 곰탕 한 그릇씩 먹고 다방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뒤 사무실로 돌아와 보면 두 손으로 뜨거운 보리차 컵을 감싸쥔 문자가 그네들을 맞았다. 그네들은 문자가 측은하다 못해 마음이 언짢아져 어쩌다 그녀 쪽에서 말을 건네오면 심히 퉁명스럽게 내쏘았다. 그렇더라도 문자는 한 번도 기분 나쁜 표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나이 어린 부장으로부터 이따금 민망할 정도로 면박을 받아도 늘 다소곳이 받아들였다. 다른 동료들이 임무와 사장을 험구하고 시설이나 월급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아도 그녀만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런 그녀를 두고 나이 어린 동료들은 문자가 밥줄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는 줄로 알았다. 그네들은 문자가 주눅 들고 처량해 보일 때마다 남몰래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섭다. 얼른 여기를 떠야지. 퇴근 시간이 임박해지자 한참 전화가 오고 가고 하더니 저마다 약속이 된 모양이었다. 문자는 가방을 집어들고 부장 쪽으로 다가갔다. 먼저 가겠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계단을 서너 개 내려오노라니 안에서 미스 최의 조심성 없는 목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려왔다. 참 안 됐어요. 토요일인데도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고 집으로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도 없을 테고. 어머 왜요? 결혼은 안 했더라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긴 나도 몇 달이 건너들인 소리지만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가 한 분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이민 가고 그때부터 내내 혼자 처지인가 봐. 고생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용두동인지 어디에 새 들어있는 방 전세금이 전부라나 봐.
이상하다. 옷도 안에 입고 도시락도 꼭꼭 싸오겠다. 그만큼 알뜰하게 10년이나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 어째서 그 정도밖에 못 모았을까? 문자는 그네들이 혹시나 이쪽에서 들었다는 것을 알고 무안해할까봐 나머지 계단은 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내려왔다. 길에 나서니 바람이 생각보다 매웠다. 그녀는 목덜미가 선득거리자 외투깃을 올렸다. 회사 앞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남 보기에 그렇게 안 되어 보일 만큼 실패한 걸까? 그러자 괜히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가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멋지게 속여 넘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로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자기 맘속에 어떤 그윽하고 힘찬 상태,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언젠가 자칭 교정 박사라는 비교적 나이든 한 여자가 새로 입사했다. 그녀는 출근한 지 열흘도 못 되어 옆자리의 남자 직원이 자기를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미스라고 부른다고 대판 싸움 끝에 이튿날 사표를 집어던졌다. 문자는 삿대질을 하며 아각거리는 그녀를 멀거니 신기한 듯이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남들이 자기를 뭐라 부르든 그게 무슨 큰 대수로운 일이라고. 타인의 눈에 자기가 형편없이 초라하게 비치어 있는 것을 의식할 때도 그녀는 잠자코 맘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불쌍해 보여도 좋고 초라해 보여도 좋아. 너희 맘대로 생각해. 다른 회사로 옮겨가 부장이 된 옛 동료가 봉급을 더 많이 주겠다는 조건으로 몇 차례나 그녀를 끌어가려 했을 때도 문자는 한사코 거절했다. 몇 푼 더 벌겠다고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다닌 사람은 당일하지. 하지만 난 그깟 몇 푼 없어도 살 수 있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찍을 하는 거며 그 밖에 사내의 굳은 일들을 모두 슬그머니 그녀 앞으로 밀어놓고 달아날 때도 마찬가지였다. 좋다. 그까짓 얼음물에 청소 좀 한다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니까 뺄 사람은 빼라지. 물론 이보다 몇 배나 불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기에게 지어진 어떤 가혹한 짐에 대해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탄식하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억센 정신은 아직도 얼마든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듯이 항시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H 출판사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문자는 그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만 보였다. 그네들은 아무도 문자의 그런 침묵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아래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절대 긍정적 자신감에서 기인된다는 것을 몰랐다. 더욱이 그 자신감이 자신들의 키를 훨씬 넘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어떤 존재와 겨루면서 몇 마일이나 되는 고독의 길을 홀로 걸어오는 동안 생겨난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일만큼은 문자로서도 너무나 곤혹스러웠다. 정말 저녁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만 원을 구해야 했다. 짓눌린 듯 무거운 마음으로 문자는 공중전화를 바라보며 걸었다. 며칠 전 통화했을 때 이모는 분명히 확실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제 다급해진 문자는 다시 한 번 더 이모에게밖에
매달릴 데가 없었다. 그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이따금 급할 때마다 돈을 변통해 왔던 친구에겐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어 더 이상 매달려 볼 염치가 없었다. 이모, 또 전화했어요. 그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찍찍거리는 잡음만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윽고 이모 쪽에서 하고 약간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하여간 얼굴이나 좀 보자. 눈물이 핑 돌아 앞이 흐릿한데도 문자는 기를 쓰고 그래야 하는 듯이 누군가 전화 받침대에다 그려놓은 낙서를 손톱으로 지우고 또 지웠다. 이따금 한수가 적지 않은 목돈을 요구해 오는 데 대해서 문자는 한 번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돈을 받아 넣으면서 불안해진 한수가 제풀에 화를 내곤 했다. 젠장, 내가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두고 보라고. 그는 항시 이번만은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 광산에 자금을 투자해 줄지도 모르는 유력한 자본주를 만나는데 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문자에겐 그의 말의 진부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옥조를 그가 데리고 있는 이상 그를 도와줌으로써 옥조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설사 그가 집에는 한 푼도 들여놓지 않고 예전의 씀씀이대로 그것을 하룻밤 술값으로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역시 상관없었다. 문자는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았다. 한수는 그녀에게 1000개의 흉터를 내었을 뿐 그는 이미 그녀의 맘속으로부터 지나가 버린 그 무엇이었다. 그러나 한수는 문자의 주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다고 여겨지던 그녀가 딱 한 번 무서운 여자다 하고 생각된 때가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 자신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문자가 옥조를 낳은 지 한 달도 못 되어서였다. 그는 아내의 등을 떠밀어서 문자로부터 옥조를 빼앗아 오게 했다. 아내와의 사이에 일남일녀를 둔 그가 새삼스레 그 자식이 탐났을 리는 없다. 그는 옥조를 데려옴으로 해서 문자를 영원히 자기 곁에 붙잡아 둘 수 있으리라고 계산했다. 한수의 아내는 애 엄마가 순순히 아기를 내놓더냐고 남편이 물어보자 매처럼 사납게 눈을 부릅떴다. 어쨌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새끼만 잠자코 들여다보더니 딱 한마디 합디다. 아기가 한밤중에 깨어서 오는 습관이 있으니 그럴 때는 숟갈로 보리차를 몇 모금 떠먹이려나 어쩌라나. 한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에겐 들리지 않게 하여간 맹추라니까 지속으로 난 자식인데 그렇게 맥없이 뺏겨? 하고 중얼거리다가 단단한 쇠꼬챙이에 명치를 치받친 듯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그 소리 없는 조용함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그의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한수가 10년 전 처음 문자의 자취방으로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는 한겨울이었다. 유난히도 눈이 잦았던 그의 겨울. 오르내릴 사닥다리도 변변치 않았고 고압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문자는 부삽을 들고 날개가 달린 듯 지붕으로 오르내렸다. 그녀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마치 춤추듯 가볍게 눈을 퍼서
지붕 아래로 집어던졌다. 어쩌다 지나가던 행인이 흙탕물이 띄었다고 화를 내면 그의 바지 가랭이를 털어주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나서 또 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아궁이 뿐만 아니라 지붕이며 방고래를 고쳐달랠만 한데도 문자가 혼자 힘으로 잘 참아나가자 주인집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물세, 불세까지도 터무니없이 물리었다. 그래도 문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달라는 대로 선선히 내주었다. 마치 큰 여유가 있어 그만한 일은 불문에 붙이는 것처럼. 때문에 한 집에 새들어 사는 여인들은 문자의 살림 형편이 겉보기보다는 훨씬 알심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녀로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 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에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몸 밖으로 스며나가 뺨을 물들이고 살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녀 자신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한수가 그녀에게 오는 것은 단지 일요일 밤뿐이었지만 그는 항시 그녀의 실ong 위에 걸려있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다가도 그녀는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깎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과 다툴 뻔 하다가도 그를 떠올리면 분노가 촉촉하게 가라앉았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술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여 닦아서 번 돈으로 성전 앞에 켤 양초를 사는 것 같이 마련된 것이었다. 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을 보지 못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노래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으므로 그가 문자와 더불어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그의 아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의 시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는 문자로부터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항시 이 여자가 내가 줄 수 있는 한도 밖의 것을 요구해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했다. 그는 문자가 화장도 하지 않고 모양도 내지 않고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을 사놓으려 하지도 않는 걸로 봐서 욕심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간파했으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그가 모시고 있던 K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되었고 그의 도움으로 광산가 출신의 한수는 광업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수입은 이제 문자에게 정식으로 딴 살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풍족해졌다. 그는 멋진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가만히 앉아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시중을 받았고 과일과 케이크는 미처 먹지 못해 곰팡이가 필 정도로 지천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문자에겐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사과 하나, 귤 하나도. 이따금 그는 문자에게 가져가려고 무심히 과일 바구니 하나를 집어들었다가도 도로 내려놓았다. 일단 그녀에게 무엇을 주기 시작하면 혹시나 끝없이 요구의 손길을
뻗쳐오지 않을까 겁이 났다. 문자는 여전히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주인집에서 방값을 올리자 그녀는 자기 힘으로 구해보다가 끝내는 방을 옮겼다.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문자가 그에게 예전과 같은 저녁상을 차려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주일 살 몫에서 더 많이 쪼개내야 했다. 그녀는 버스를 2번 타는 대신 한 번만 타고 나머지는 걸었다. 그리고 점심도 라면으로 때웠다. 반대로 한수의 몸에서는 날이 갈수록 기름이 번지르하게 흘렀다. 어느 날 문자는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의 네이자락을 뒤에서 꽉 움켜쥐며 가지 말아요. 오늘 밤만은 함께 있어줘요. 하고 등에 얼굴을 묻었다. 예전에 문자의 손길이 닿는 것마다 금빛으로 물들었던 것이 이제는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할 때가 많았다. 그녀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옷걸이에서 양복을 걷어내다 그 속주머니에 찔려진 두툼한 돈 뭉치를 보고도 목이 메었고 보자기에 싸서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그의 구두를 꺼내다가 밑창에 새겨진 고급 상표를 보고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의 맘속에서는 끝없는 해일이 일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몰아치는 종말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다. 아무도 없는 강가나 깊은 산속에 가서 목 놓아 울고만 싶은 슬픔이 그녀의 뒷밤에서 발그레한 홍조를 차츰 쓰러지게 했다. 또 다시 집값이 올라 하루 종일 방을 구하러 다니다 돌아오던 길에 문자는 소주 2병을 샀다. 안주도 없이 단숨에 소주 2병을 비우고 나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철저히 그를 사랑함으로써 복수할 테야. 나는 어디도 가지 않고 이 한자리에서 주어진 그대로를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야. 그래,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 이런 운명을 마련해 놓고 내가 못 견디어 신음하면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 신에게도 나는 멋지게 복수할 거야. 회사에도 못 나가고 그녀는 이틀을 꼬박 누워 앓았다. 그날 저녁 그의 넥타이를 받아 옷걸이에 걸다가 문자는 그것에 꽂혀있는 진주 넥타이 핀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은 이전처럼 미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의 맘속으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관해졌던 것이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녀와 무관해졌다. 문자는 오로지 곁에서 담담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새벽 라디오와 TV에서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2악장을 끝없이 되풀이하여 들려주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회와 내각이 해체되었다. 그런 뒤 2달도 못 되어서였다. 한수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초췌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문자에게 나타났다. 그가 문자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목신 소리로 울먹였다.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 문전엔 인적이 끊겼어. 그렇지만 너까지 날 괄시하면 죽어버릴 테야. 이모가 목욕 중이었으므로 문자는 거실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그녀가 앉아있는 소파는 보드라운 깁 방석 같았고 아라비아 풍에 두툼한 양탄자가 깔려있어 발 밑도 포근했다. 모든 것이 포근하고 쾌적했다. 주방 쪽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다. 아줌마가 주스 쟁반을 들고 왔다. 오랜만이에요, 아줌마. 애기는 잘 커요? 어쩌면 엄마를 그렇게 쏙 빼다 박은 것 같죠? 어떻게 아세요? 사진을 봤어요. 저기 사진이 있잖아요. 아줌마는 거실의 한쪽 벽을 가리켰다. 5살이 된 옥조가 생일을 맞았으므로 문자는 한수에게 부탁하여 아이를 데려와서 하루 동안 함께 지냈었다. 사진은 그날 이모 집에서 찍은 것이었다. 옥조는 밝게 웃고 있었다. 옥수수처럼 고른 치열이 하얗다 못해 푸르렀다. 문자는 사진 틀을 꺼내어 손에 들고 먼지가 낀 양 손바닥으로 닦고 또 닦았다. 한수의 아내가 아기를 데리러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문자는 밤마다 아기를 빼앗기는 꿈을 꾸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문자는 누구에겐지 모르게 무릎을 꿇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탄원했다.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연명할 것만 남기고 나는 늘 빈손으로 지냈어. 하지만 이제 내 속으로 난 혈육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 위안받기를 거부하는 일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제 딸의 사진을 보고도 문자는 담담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이모, 내가 부탁드린 거 어떻게 됐어요? 돈 말이니? 나한테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줌마가 나한테 맡겨둔 거라도 가져갈 테면 가져가. 이자를 줘야 하는데 괜찮겠니? 오부다. 네, 좋아요. 그러고도 이모는 선뜻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너 매일 돈에 쪼들리는 거 지겹지도 않니? 그 변호사한테 시집만 가봐라. 팔자가 확 바뀔 텐데. 문자는 이모에게 다시 한 번 더 돈 얘기를 상기시켜야 했다. 이모가 돈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문자는 옥조의 사진을 한 번 더 받으려고 장식장 앞으로 갔다. 문자는 이모가 건네준 돈을 받아 가방에 넣고 나서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이라도 하려고 주방 쪽으로 돌아섰다. 예, 너 그냥 가라. 아줌마한텐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문자는 어리둥절한 채 이모가 허둥거리며 쇼핑백에다 주워 담아주는 가위를 받아들었다. 저 아까 아저씨가 들어가시면서 오징어 한 마리하고 고량주 2병을 가지고 가셨어요. 네, 알겠어요. 그건 얼마죠? 1,800원이군요. 창거리를 들고 문자는 상점에서 나왔다. 문자는 미처 집에 닿기도 전에 대문 안에서 얼굴만 내밀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주인집 여자를 만났다.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그랬다. 아유, 속상해 죽겠어, 색시. 저거 좀 봐요. 저기다 또 오줌을 누웠어요. 걔도 그렇지 못할 진데 남의 집 얼굴이나 다름없는 문간에다 찌린내를 진동치게 해놓는다니. 우리는 둘째치고 담벼락 주인이 알고 쫓아올까봐 무서워.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씻어내겠어요. 문자가 담장을 말끔히 씻어놓고 안으로 들어가려니 주인집 여자가 그제서야 다소 누그러진 음성으로 그녀를 붙잡아 세웠다. 색시, 잠깐만 기다려요. 편지 온 게 있어요. 잠시 후에 주인집 여자는 푸른 항공 엽서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을 건네주며 여자는 밑도 끝도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또다시 문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틀림없었다.
이사 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말 하기가 못하지만 이해해줘요. 우리 아들이 방을 따로 쓰겠다고 자꾸 보채는구려. 복덕방비는 이쪽에서 물어줄 테니 다른데 방을 좀 봐보려우? 네, 알겠어요. 문자는 선선히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등이 터진 한수의 헌 구두를 집어 한쪽으로 가지런히 세워놓고 방문을 열었다. 한수는 골아 떨어져 자는 중이었다. 빈 고량주 병이 머리맡에 나뒹굴었다.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문자에겐 이제야말로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손에 들려진 편지 생각이 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편지는 뜻밖에도 미국에 간 오빠로부터 온 것이었다. 이건 무슨 편지야? 밥상을 차리는데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에게서 온 거예요. 내용이 뭔데? 날 보고 들어오래요. 자기가 하는 슈퍼마켓이 너무 잘 돼서 손이 모자란대요. 탁 하고 성냥불 긋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짜증이 난 것은 편지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돈을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빨리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헤아려졌다. 저녁 다 됐어요. 지금 몇 시인데 저녁 타령이야. 다 늦게 들어와가지고. 문자는 잠자코 그에게 웃도리와 외투를 입혀주었다. 순간순간 그의 모질고 이기적인 성격을 엿볼 때마다 문자는 맘속으론 울고 입술로는 웃었다. 한수는 문자가 문 밖에서 배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곧장 뚜걱뚜걱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문자에겐 그가 자기 시야에서 끝도 없이 멀어지고 있을 뿐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이미 한 남자라기보다 그녀에게 더 한층 큰 시련을 주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멀어지는 신의 등불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것에 도달하고픈 열렬한 갈망으로 온몸이 또다시 갈기처럼 펄럭였다.